우리가 지향하는 모든 외교 행위는 자유와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와 국제 규범에 기반해야 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기반해야 합니다.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 집행 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코인 사태에서 비춰진 민주당의 모습은 국민들 눈엔 윤 대통령과 닮아도 참 많이 닮아 보였습니다. 민주당의 모습은 국민이 아닌 민주당을 살리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예, 오늘도 정치권 쟁점들 짚어볼 게 적지 않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그리고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했었죠.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전 의원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김 의원께서 지금 국토위 여당 간사시잖아요. 네, 네. 예, 어제 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그 여야 합의안이 나왔는데, 네, 네. 근데 당사자들은 피해 당사자들은 뭐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과 네.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 피해 당사자들하고 좀 입장이 아주 많이 비슷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 역시 국토위에 계시죠. 이렇게 얘기를 어제 했어요. 그 여야 합의안이 나온 다음에 이미 대출 부담이 피해자들이 큰데 다시 대출 받으라는 이번 안을 수용하기는 힘들 것이다. 절박한 피해자의 손을 끝내 잡아주지 않은 미흡하고 인색한 특별법이 될 것이다. 저렇게 이제 논평을 했는데, 뭐 어떻게? 심상정 의원께서도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렇습니까? 네네. 그래서 어저께 여야 그 합의안이 통과가 됐고요. 이런 뭐 대형 전세 사기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피해자들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할 겁니다. 굉장히 힘든 과정이고 특히나 뭐 아시겠지만 이게 사적 자치, 개인의 계약한 그 계약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전세 사기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국가가 어느 정도 정말 개입해서 얼마를 지원해줘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무작정 뭐 전세금을 그 정부가 다 보증금을 반환해준다는 거는 이거는 다른 그런 뭐 사기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뭐 코인이 아니라 뭐 저기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네, 그러니까 많은데 그런 것과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이전에 기존의 그 이미 사적 관계에서 자기 권리자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의 권한을 또 침해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5차에 걸쳐서 여야가 정말 그야말로 이번 같은 경우는 마음을 터놓고 각종 제안을 하면서 정부도 계속 그 대상도 확대해가고 지원책도 계속 넓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굉장히 진정성 있게 한번 해봤다. 저희가 의원님들이 5차례를 연속적으로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다른 법안 다 접고 이것에만 올인해가지고 저희가 했었고 결과적으로는 다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합의안을 도출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뭔가를 선택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집을 사고자 하면은 경공매, 그러니까 우선 매수권, 무조건 내가 먼저 살 수 있고 두 번째 사고 싶지는 않고 그냥 이 집에 거주권이 확실히 확보돼야 되니까 이럴 때는 정부가 LH 매입한 집을 20년간 주는 거고 그다음에 오늘 아까 말씀 주신 그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소한 얼마만큼은 무조건 보장되는 금액이 있어요. 이것조차도 못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대출 무이자 대출이죠. 무이자 대출을 해서 그 못 받는 돈 그만큼 상응하는 것을 일시불로는 아니지만 이거를 무이자 대출을 해서 한 3,800여만 원, 한 4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금에 상응하는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는데 아마 굉장히 그 피해자들 분께서는 만족스럽지는 못하죠. 한 번에 그냥 내 피해가 좀 다 이렇게 보상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실 텐데 뭐 최대한 한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 이외에도 긴급 지원하는
하는 부분이 많으니까요.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으로 정부가 또 그리고 알겠습니다. 국회의원들 예. 나서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상정 의원이 얼마나 많이 동의했는지는 제가 심 의원께 또 따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김 의원이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예, 뭐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아니요, 뭐 지금 예. 김정재 의원님께서 예. 충분하게 잘 설명을 하셨고요. 우선 그 피해자들이 전폭적으로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현실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어떤 타협안들에 의해서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정치란 바로 그런 타협안을 이끌어내는 것인데 이번에 아주 모범적으로 잘 하셨다라고 하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 내에도 사실은 이 전세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야 된다는 의견부터 그것은 의원님이 설명하신 대로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까지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는데요. 그리고 특히 제가 속해 있는 민주당의 최대 의원 모임이라고 하는 더 좋은 미래에서도 사실은 이 문제를 전세보증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들로 의원들의 의견이 대체로 모아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어쨌든 그런 어떤 피해자들의 현실적 고통의 아픔을 같이 하고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여야가 함께 합의해서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의미가 있고 또 이렇게 시행을 해보면서 더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또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보는 것이 예. 저는 뭐 옳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부연 설명을 하자면 부칙 조항에 여야가 합의로 해서 6개월 정도 지금 이제 프로세스를 걸친 다음에 6개월 이후에 또 얘기를 듣고 또 저희가 보완할 게 있으면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피해자들 목소리는 별도로 한번 청취해보는 그렇죠. 시간을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인식차나 괴리차가 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제가 개인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예. 짧게 제가 부연을 해보면 제가 19대 국회의원 시절에 저도 국토위를 4년 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그때도 예.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아까 김정재 의원님께 방송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는 여야가 다른 의견을 막 가지고 뭐 협상을 하는 테이블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여야가 함께 여야 정 TF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논의들을 속도 있게 하고 합의를 했던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합의를 잘 하셨지만 우리가 많은 여야 간의 뭐 쟁점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정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이렇게 서로 합의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 모범들 사례로 잘 좀 살려나가서 여야 간의 그런 정치력을 좀 복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뭔가 지금 원외에 계시다 보니까 약간은 꼬집는 듯한 발언도 하신 것 같고, 예, 좀 협치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 하신 말씀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그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가 생중계됐죠. 일본 방문 결과에 대해서 이제 자평을 한 게 있는데 한번 그거 듣고 와서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외교 슈퍼위크라고 부를 만큼 정말 쉴 틈 없는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보람도 아주 컸습니다.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책임국가, 글로벌 기여 국가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외교 그리고 국익에 대해 되새겨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히로시마 G7 회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이 사뭇 달라졌음을 실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롭고 책임 있는 리더십은 국제사회에서 존중받고 있습니다. 예, 이번 그 G7 정상회의에 참관국 자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다녀왔는데 뭐 찬반 양론은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뭐 이번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어떤 외교 노선에 대한 찬반 양론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먼저 말씀하시고 제가 반론 기회를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예, 뭐 저도 청와대 대변인과 수석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를 하게 되죠. 정부에서는 그럴 때마다 야당은 뭐 반대의 목소리를 계속 냈고 지금도 이제 거꾸로 돼서 이제 마찬가지인데 저는 대한민국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또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정권이 잘해서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 그런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려서 대한민국이 오늘에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위상이 지금 그 정도 되어 있잖아요. 세계 한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고 세계 5, 6대 군사 강국이고 7대 우주 강국이고 이러한 것들을 역대 모든 정부의 노력으로 이룬 성취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계 각국이 주목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경험을 해본 바에 의하면 이게 이제 G20 같은 데 나가면 20개 나라의 정상들이 오시고 그의 정상급의 국제기구 수장들이 다 오시면 저처럼 45개 정도 정상급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저희들이 어느 나라를 만나야 될까라고 우리가 만날 나라를 요청하고 찾는 것이었다면 지난 정권부터는 어떻게 된 정부부터는 외국이 우리나라를 서로 만나자고 요청하는 나라가 한 20개 나라가 넘어요. 예. 그만큼 지난 정부부터
더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대단해졌다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런 점을 분명히 느꼈다라고 지금 자부심에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뭐 다 좋고 다만 지금 현재 어떤 미국의 어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같은 것들이 지금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서 예. 우리 실제 국익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그런 국익 부분에 대한 것은 좀 평가를 좀 천천히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을 의외로 많이 해주셔서 네. 사실 여기 나오시면 양쪽에서 거친 공방도 오가는데 예, 오늘은 좀 결이 좀 다른 것 근데 같긴 합니다. 외교 문제에 관한 한은 국경을 넘어서는 여야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오늘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외교 성과를 정말 국제사회에 나갔더니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을 실감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성과는 있지만 그건 뭐 여러 프로에서도 얘기를 했을 거고 저는 오늘 지금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전 의원님이시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게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나 그 이전 정부부터 쭉 축적된 것들이 예. 또 윤석열 정부에서 이게 또 꽃을 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위상을 느끼게 할 수 있었던 그 근거, 배경에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K문화를 만들어 왔고 또 문화계, 뭐 산업계, 경제계 모두가 다 지난 10수년간을 끊임없이 노력한 그 결정체로 국가의 위상이 높아졌고 그게 대통령이 나가서 그 결과물을 느끼고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지금 이번에 한미일 관계도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복원이 되어 가는 단계고 특히나 문재인 정부 때는 뭐 북중러로 좀 관심이 많이 가져서 그쪽으로 좀 추가 치우쳤지만 결코 또 경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대중 또 대러 관계도 충분히 이번 G7 정상회의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점검하면서 잘 밸런스를 맞춰서 그야말로 국익을 챙기는 그런 실용적인 외교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제가 약간 논점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예, 두 분이 이제 좋은 말씀 해주셨고 방금 전에 이제 중국, 러시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좀 준비한 논점인데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이제 공동선언을 보면요, 공동성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준비한 걸 좀 제작진께서 보여주시면, 7개 정상들이 저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우리의 정책 접근은 중국을 해하거나 중국의 경제적 진보와 발전을 방해하려는 게 아니다. 중국과 디커플링, 디커플링은 요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관계가 분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중국과 디커플링 하려는 게 아니다. 내부지향적이 되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똘똘 뭉치려는 게 아니다. 이런 의미죠. 저게 이제 직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의미 전달이 명료하진 않는데 디리스킹과 다변화가 필요한 경제적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 디리스킹도 요새 또 나오고 있는 단어예요. 이게 저거는 이제 말 그대로 리스크, 위험을 회피한다 이런 의미고 긍정적인 맥락에서 쓰이고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과 디커플링 하려는 게 아니다. 디리스킹 하려는 거다. 이런 맥락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이번에 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미중 관계가 조만간 해빙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G7 정상들도 저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빨리 앞서 나가는 게 아니냐. 말하자면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저렇게 반발하고 있는 분위기가 요즘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이렇게 속도감을 높일 필요가 없는데 그동안의 윤석열 외교 노선이 그래 왔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여기 대해서 반론 주시고 재반론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대중관계를 뭐 단절을 하고 끊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조차도 지금 디커플링에서 이제 디리스킹으로 가는 거는 현실을 인식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실은 사실은 지금 국제관계라는 것이 기존의 관계를 다 무시하고 단절을 한다는 건 어렵거든요. 그리고 적대시하는 것을 천편일률적으로 가서 이 국제사회 속에서 지금같이 공급망이 다 체인으로 연결된 상황이고 또 외교안보 문제도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느 국가와 특히 중국이나 특정 국가와 모든 관계를 특히나 중국 같은 나라와 모든 것을 끊는다는 건 사실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죠. 그래서 미국이 상당히 보호무역주를 하면서 강하게 해왔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또 모든 국가에게 강요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또 작동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제 현실을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적대시하고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좀 줄이는 거, 디리스킹이죠. 디리스킹이고 현실을 인정하고 좀 다변화, 다각화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벌써 이제 미국도 이제
대중 관계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은 당연히 대중 관계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중국은 저희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또 문화, 경제, 산업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국제 관계 속에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용적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다행인 것은 지금 디리스킹이라는 게 유럽 그 EU 집행위원장이 맨 처음에 이걸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유럽 EU에서부터 시작해서 미국으로 가는데 저희는 큰 이런 저희들 소위 선진 대국들, 경제 대국들하고 완전히 다른 길을 완전히 가서도 안 되고 또 그것만 따라서 우리가 고립돼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항상 정말 매의 눈을 하고 국제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늘 잘 살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과의 관계는 끊임없이 저희가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오늘도 발표를 했는지 아까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 사이에 이제 전략 그 대화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중 관계가 다시 전략 대화를 하고 또 심지어는 중일 관계도 해야 되겠고요. 근데 한중일 회담, 정상회담이 우리가 한번 어떻게든지 마련해서 그런 장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지금 5월 1일부터 5월 20일 사이의 통계, 수출입 통계를 보면 수출이 16.3%가 줄었고 수입이 15.1%가 줄었다는 통계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우리가 흑자국이었는데 지금은 최대 무역 적자국으로 바로 전환이 됐어요. 예. 그리고 우리의 그 산업이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수출량은 무려 41.5%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굉장히 그다음에 무역 적자가 윤석열 정부 첫 해 보니까 무려 한 790억 가 마이너스 적자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무엇인가 지금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어떤 글로벌 공급망의 환경, 전쟁,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 이런 것 때문에 이 무역이 이렇게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해왔지만 지금 국제 원자재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경제 성장률만 보더라도 우리가 보통 1.5% 정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1954년에 통계를 발표한 이후로 우리나라 6번째 낮은 성장률이고 우리 동남아시아나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론은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부정적 전망인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럼 이것이 왜 왔는가라고 하는 그런 원인을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말 냉철하게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냉전이라는 말이 요새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자, 미국도 중국을 관리 모드로 지금 들어가게 돼 있어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지금 쏟아부고 있는 전비가 얼마냐면 430조입니다. 또 언제까지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국의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관리 모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너무 미국 위주의 중국을 견제하려는 그러한 어떤 라인에 너무 빨리 먼저 들어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반성들과 점검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어떻게 우리 이 무역 환경을, 수출 환경을 제대로 잘 만들어낼 것인가가 저는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윤석열 정부의 지금 외교 노선을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 번쯤 좀 점검해보고 속도 문제도 좀 조절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김 의원께서 아까 이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네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난 1년간의 윤석열 정부 외교 노선이 그러면 그런 지금 박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받을 부분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그 동의하지 부분에 않으십니까? 대해서는 어떻게 명시적으로 어떤 예. 대중관계를 뭐 적대관계로 가져간 건 없다고 봅니다. 예, 물론 뭐 그거를 명시적으로 밝힐 수는 없죠. 전혀 그런 게 없는데 근데 어떤 이제 외교 노선의 어떤 방향성 같은 사실은 것은, 지난 예. 5년 동안 미국과의 관계는 정말 소원해졌고 일본과의 관계는 그야말로 초토화됐다고 봐야죠. 그래서 거의 뭐 반일 감정으로 국민을 그냥 갈라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는 않죠. 그래서 아마 그걸 먼저 좀 회복을 하는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는 과정에서도 가장 우리한테 중요하고 또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대중관계라고 계속 누누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대중 무역 의존도라든지 그런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급망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중국하고는 관계를 좋은 관계, 설린 관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뭐 계셔서 좀 말씀드리기가 하지만 사실 어느 쪽으로 좀 더 방점을 둘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좀 그쪽으로 그러니까 북한 쪽으로 좀 많이 치우쳤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뭐 한미일 관계에만 치우친다는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이렇게 지금 이쪽으로 좀 방점을 뒀지만 중국은 항상 가장 중요한 그 외교 관계의 한 축으로 서 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그쪽 방향으로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과거 정부 얘기해서 예. 제가 반론 드려요. 지금 이제 예. 저는 주목하는 게 뭐냐면 이번에 뭐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일, 그다음 G7 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를 보면 국익이라는 부분에 어떤 명분을 더 중시하고 실질적인 국익이라는 부분이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없다는 비판을 좀 받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점검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IRA 반도체와 반도체법 이것이 이제 특히 반도체법은 작년 8월에 바이든 대통령 서명 공포가 되었는데 그 전에 우리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중국에 약 30조 원의 투자를 1, 2공장만 해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반도체법에 의하면 기술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럼 좋습니다. 뭐 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한미 관계가 뭐 어떻게 됐다라고 하시니까 뭐 좋고요. 그런데 그것을 복원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들이 경제적 사활이 걸린 이 문제를 반드시 국익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어야 되고 어떤 성과를 국민에게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미일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대중국 관계를 또 풀어나갈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풀 때 그런 부분, 기업이 사활이 달린 이런 부분들을 국익적 관점에서 좀 확실하게 챙겨서 그런 부분이 빠져 있다는 비판을 좀 받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차례씩 하셨습니까? 예, 저희가 오늘 준비한 게 많은데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어서 한번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논점은 대략적으로 시청자들이 다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잠깐 지지율 좀 보고 올까요? 예, 월요일하고 금요일에 이제 지지율이 발표되니까 좀 보죠. 예, 월요일이 아시다시피 이제 리얼미터가 ARS 방식으로 이제 국정수행 평가 긍정 부정을 발표하고요. 금요일에는 이제 갤럽이 정기적으로 발표를 하는 날인데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그 긍정이 추세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항상 이제 추세를 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상승 추세인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뭐 저것에 얼마만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느냐는 사람마다 평가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씩 오르고 있어서 39%까지 올라갔고요. 긍정이. 그런데 중도나 무당층에서는 그거보다는 긍정이 낮죠. 특히 무당층이라고 본인이 무당층이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고 답한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20%가 되지 않는 걸로 나왔습니다. 다음 볼까요? 부정은 반대로 전체적으로 57.9%가 기록이 됐는데 중도나 무당층은 부정이 더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지지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는 점에서 보면 정부 여당이 반길 만한 소식이긴 한데 또 중도층이나 무당층 측면에서는 여전히 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짧게 한마디씩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저는 정부 여당이 되고 나면 늘 반성하면서 일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겸허하게.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너무 여론조사에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지만 좀 더 낮은 자세로 일을 하면은 저는 언젠가 저 곡선이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에 사실 외교 대통령이 외국 나갈 때마다 지지율 떨어진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뚝심 있게 우리가 스테디 앤 슬로우라고 그러는데 천천히 정말 뚝심 있게 진정성 있게 계속 한다면은 이거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인정해 줄 거라는 거를 이번에 조금 제가 느꼈고요. 네. 이번에는 외교 성과에 대한 좀 인정이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민주당의 지금 내홍들 악재들이 지금 또 영향을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외교 성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보고요. 또 더불어서 지금 민주당이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 리스크도 있고 사법 리스크도 있고 그 위에 돈봉투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벌어진 또 김남국 코인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악재가 겹치면서 지금 또 지지율이 반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중요한 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지율이 지금 대통령께서 20대부터 30대, 40대까지 왔다 갔다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아까 또 무당층이나 중도층은 잠시 지지를 철회하거나 이렇지 다시 우리를 지지해 주는 건 전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다는 겁니다. 아주 정치 혐오 지금증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 정치인들이 좀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겸손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뭐 항상 좀 긴장일 겁니다. 저는 사실 40% 깜짝 놀랐습니다. 이 40%대로 이제 점점 진입하는 거를 보고 저는 항상 지역에서 그럽니다. 맥스 30대 이후로는 잘 안 나올 거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대한민국이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참 저희 이 보수 당에서 그러니까 40 찍기가 쉽지 않을 정말 거다. 쉽지 그렇게 않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뭔가 좀 가능성을 봤습니다. 더 예.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만, 정부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외교 성과, 뭐 저도 뭐 인정해드리고 싶습니다만, 그러나 다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죠. 우려가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소속이 다르다고 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방향이 바라야 되고 또 추진력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인데 그 방향성이 옳은가에 대한 어떤 겸허한 성찰을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드리는 것이고요. 뭐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 지지율이 30%대가 정상인 것처럼 국민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1, 2% 오르면 굉장히 올랐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게는 안 돼야죠. 안 되고 저는 늘 방송에 주장을 합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방향을 잘 잡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정말 빨리 50% 넘고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왜 40%를 못 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정재 의원님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시니까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특히 지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깜짝 놀랄 게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국민의 46.3%를 F학점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대기업 편향 중심의 경제정책이 무려 그렇게 판단하는 국민이 33%가 늘었어요. 중소기업 중심이다라고 하는 국민은 19%가 줄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좀 잘 보시면 우리 김정재 의원님 바람대로 대통령 지지율이 쑥 올라갈 것인데 그 부분을 한번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민주당 얘기를 너무 또 안 한 것 같아서 잠깐 오늘이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네네. 14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그 정청래 최고위원과 고민정 최고위원이 각각 발언한 게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을 했는데 약간 좀 맥락이 달리 들리기도 하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광주에서 콩이면 대구에서도 콩인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 당대표도 한 표면 대의원도 한 표, 당원도 한 표인 민주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꽃이 진 후에 봄이었음을 안다 했듯이 대의원제 폐지가 나중에는 옳았음을 알 것입니다. 노무현은 항상 옳았습니다. 내일은 노무현 대통령의 14주기 서거일입니다. 자신의 희생에 모두를 살린 대통령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떳떳할 수 있는지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이번 코인 사태와 관련해 우리는 기민하지도 단호하지도 못했습니다. 예, 저희가 이 두 발언을 준비한 것은 이제 요즘 친명계 쪽에서는 대의원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는 것 같고 정청래 최고위원 발언도 그런 맥락에서 좀 해석이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그런 주장을 살짝 또 언급을 했고요. 고민정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코인 사태를 언급하면서 글쎄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듯하게 해석될 수도 있는 네. 우리가 기민하지도 단호하지도 못했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예. 민주당 내에서 고민정 의원과 같은 저러한 생각을 가진 발언들이 자주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방송에서도 정말 실기했다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이런 비판도 제가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어떤 정당이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사건 사고는 일어나게 돼 있는데 예.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국민들이 평가가 판가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김남국 어떤 코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실체를 저희들이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김남국이 말대로 억울한 것인지 그건 조사를 해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국민들께서 깜짝 충격을 받으시고 놀랐고 특히 상임위 시간에 코인 거래를 했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민주당은 즉시 국민에게 사죄해야 되고 조치를 단호하게 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국민이 정치에 바라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 지적은 뭐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런 지적의 목소리가 친명과 비명의 어떤 분열이 아니라 민주당을 더 민주당답게 국민 앞에 겸허한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도록 만드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청래 의원의 발언은 아마 당내 민주주의가 저런 식으로 시간이 가면서 이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믿고 있고 고민정 의원도 그런 의견에 공감할 겁니다. 그래서, 예. 네. 굉장히 통합적인 어떤 발언을 해주셨네요. 예. 전 국민소통수석답게 예. 언급을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오늘은 사실 노무현 대통령 14기에 예. 저 서가신 14기 예. 되는 추모식을 하는 그런 날인데 그런 날에 발언을 하는데 정말 전날 발언이긴 합니다. 전날 예. 발언이긴 한데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네. 아무것도 무관한 친명계가 주장하는 저 대의원 폐지제를 얘기하고 또 그다음에 또 비명계에서 소위 이제 고민정 의원님 비명계로 분류가 되는데 또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하는 행동 어떤 대처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거를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나간 대통령이지만 공과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공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공을 좀 언급하면서 저는 이럴 때는 노무현 정신을 한번 되새기는 그런 발언을 좀 했으면 더 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오히려 제가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저 발언만 한 것이 아니고 많은 예, 발언을 예, 하셨는데 예, 네. 그 부분만 이제 발췌를 하니까 그런 예, 것이죠. 언론에서 이렇게 발췌를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비판적인 시각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저희가 하는 일이 또 있는 거니까. 네. 예. 오늘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예,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그리고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